정부가 분양시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갭 투자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대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제를 이달 중 내놓을 전망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벤처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혁신 성장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인터넷 은행에 맞서 대출 금리를 낮춘 데 이어 모바일 간편 대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과 과태료 수준을 현재보다 최고 3배 인상키로 했습니다. 과징금의 산정 기준도 강화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용인과 평택 등 그동안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던 지역에서 주인을 못 찾은 아파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때문이란 분석인데요. 정부가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가계 부채 대책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어서 투기를 조장하는 갭 투자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용인 처인구에서 지난 2011년 1293가구 규모로 일반 분양한 한 아파트 단지. 이 단지는 2013년 입주를 시작했지만 올해 초까지 1114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용인 미분양의 주범으로 불렸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이 단지 미분양은 163가구. 올 들어 꾸준히 팔려 대부분의 미분양을 털어낸 겁니다. 업계에선 전세를 끼고 산 뒤 다시 전세를 놓는 갭 투자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용인과 평택, 김포 등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1월 말 기준 용인 미분양은 5,285가구에 달했지만 8월 말엔 1,766가구로 67%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평택 미분양은 59% 줄었고 김포는 지난 6월부터 미분양 제로 상태입니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비켜난 데다 분양가보다 30에서 40% 할인 분양을 한 덕에 미분양 물량을 해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과천 등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고 DTI, LTV를 각각 40%로 낮췄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기존에 한 건 이상 있는 세대는 30%까지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이달 중 다주택자의 대출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새로운 DTI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구체적인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하 등 혜택을 주는 주거복지 로드맵도 나올 예정입니다. 다주택자가 세를 놓고 수입을 올리는 것을 투명하게 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그동안 분배와 복지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에 주력했던 정부가 혁신 성장이란 키워드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 성장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소벤처기업인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했는데요. 혁신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혁신 성장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기존 소득주도 성장에 혁신 성장을 더해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구현해내겠다는 겁니다.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먹거리를 키우는 혁신 성장의 속도를 낸다는 건데 핵심은 중소벤처기업입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는 지금 공정경제 기반 위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같이 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굉장히 큰 축으로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쨌든 우리 혁신성장의 주축으로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 또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시고 함께 동참해서 중소기업계도 이에 화답하며 혁신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의 정책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계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 친화적인 혁신 금융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벤처캐피탈의 초기 기업 지원 확대 등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금융 지원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제 폐지를 민간은행까지 확대해 경영 실패 시 재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부총리는 10월에 나올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이와 관련한 해법이 담겨 있다며 공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영세한 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1월까지는 세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간과 함께 혁신성장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가 부총리까지 바로 전달되는 한 라인을 운영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돌풍에 맞서기 위해 유사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엔 금리는 낮추고 대출은 간편하게 내주는 모바일 대출 상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로운 측면이 있는데 쉬운 대출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개인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7월 연 4.36%에서 8월 2.71%로 1.6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도 연 3.1%에서 연 3.04%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지난 4월 K뱅크에 이어 7월 말 카카오뱅크의 출범으로 인터넷은행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을 내놓자 시중은행들도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쉽고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소액대출 상품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별도의 심사나 공인인증서 절차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내주는 카카오뱅크의 비상금 대출, K뱅크의 슬림K, 미니K 대출 등에 맞선 겁니다. 신한은행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최대 500만 원까지 3분여 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포켓론을 출시했습니다. KB국민은행도 앱을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KB리브 간편대출을 내놨고 KB하나은행은 이달 중 SK텔레콤과 합작한 핑크 플랫폼을 통한 하나핑크 비상금 대출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쉬운 대출 내주기에 나서면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과도한 대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용대출은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간편화를 추구하면서 대부업체 이상으로 고객몰이가 지금 시작될 수 있고 이러한 대출이 위험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조짐이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문가들은 신용대출 시장을 두고 은행권이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분위기를 자정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간편대출 광고 규제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오늘 19일부터 금융당국이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최고 한도가 현 수준보다 최대 3배 인상됩니다. 솜방망이 금전제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특히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ELS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을 판매할 때 전과정 녹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재개혁 추진과 관련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는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한도가 2배에서 3배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금감원 직원의 현장검사를 방해한 경우 현재는 과태료 상한이 5천만 원이지만 19일부터는 2배로 올라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높아진 과징금 상한과 함께 산정 기준도 강화됩니다. 우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 부과 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현행 기본 부과율은 폐지됩니다. 대신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부과 기준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 금액 역시 과징금 상한 인상폭과 비슷하게 2배에서 3배가량 오른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또 같은 위반 사항에도 업권마다 다른 과태료 기준도 형평성 있게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현행 금융지주법은 과태료 500만 원, 보험업법은 3,500만 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19일부터는 6천만 원으로 통일됩니다. 이 밖에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 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상품 설명 등 전 과정을 녹취에 보관토록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거액의 파생 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유통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사업에 진출합니다. 인도네시아 재계 2위 산림그룹과 합작법인인 인도 롯데를 설립하고 오늘 온라인 쇼핑몰 아이롯데를 오픈합니다. 롯데쇼핑은 베트남에 13개, 인도네시아에 4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두 나라 법인에서 1조 4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에는 7,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마트도 중국 철수를 선언하고 동남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15년 말 베트남에 1호점을 낸 데 이어 2019년에는 2호점을 열고 2020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GS 리테일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 처음 GS 슈퍼마켓을 연 데 이어 베트남에는 편의점 GS25도 열 예정입니다. CJ 역시 CJ 옷쇼핑이 베트남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데 이어 어제는 CJ 대한통운이 베트남 1위 종합물류기업인 제마뎁의 물류 해운 부문을 인수했습니다. 또 하이트진로도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 하이트진로 포차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연 GDP 성장률이 5에서 6%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도 9,600만 명, 2억 5,600만 명에 달합니다. 중국에서 쓴맛을 본 유통업체들이 성장 가능성이 크고 인구가 많은 동남아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연휴가 길었던 만큼 후유증 겪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다행히 우리 증시는 연휴 이후 더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미국 증시 호황과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 덕분인데요.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금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 또 연말까지 전망은 어떨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가 끝나고 이 증시 향방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오늘 증시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황 어땠는지 우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1.64% 오른 2,433.81에 장을 마쳤습니다. 연휴 중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있어서 우리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우려됐지만 오히려 2달 만에 2,400선을 회복하며 걱정을 불식시켰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매도 공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8,174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코스닥도 0.27% 오른 654.59로 마감됐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처럼 상승세를 보인 것은 연휴 동안 발표된 주요국 거시 지표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글로벌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 중국, 유로존의 9월 제조업 PMI 지수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덕분에 선진국 증시는 0.7%, 신흥국 증시는 2%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 다가오는 실적 시즌과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S&P 500과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9월 수출액이 8월 대비 35% 늘어난 561억 달러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인 점도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우려와는 다른 산뜻한 출발을 보였는데요. 시장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니까 이제 유망 종목이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들이 투자하기에 좋을까요? 네, 증시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대북 리스크와 같은 변동성이 남아있는 만큼 탄탄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반도체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175.7%, 지난 분기보다는 3%가량 증가한 14조 3,350억 원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무려 3% 가까이 오른 26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7% 증가한 3조 8천억 원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률도 2분기보다 2.6%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주도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증가, 화학사업 분야에서의 이익 확대로 3분기 호실적이 기대됩니다. 정유 3사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조 1,04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증권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목표 주가를 23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S오일의 목표 주가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수혜주로 꼽히는 LG화학의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LG화학은 지난 분기 배터리 사업부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시가총액도 한국전력, 네이버, 삼성물산 등을 제치고 6위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들 종목 말고도 또 이번 3분기에 특히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있다던데요. 예, 맞습니다. 게임 업체 NC소프트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난해보다 약 5배 불어난 3,295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분기 영업이익의 경우 작년 2분기에 약 35%에 불과했지만 지난 6월 선보인 리니지 M이 흥행하면서 실적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W게임즈의 경우도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329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W게임즈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지만 올해 초 인수한 글로벌 소셜 카지노 업체 더블다운 카지노의 합병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3분기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CJ제일제당도 2분기에는 지난해보다 약 22% 줄어든 1,644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였지만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3분기에는 사상 최대인 2,600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렇게 실적 중심의 투자로 위험은 낮출 수 있겠지만 또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지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증시 상승세가 올해 연말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예, 주요 증권사가 발표한 추석 이후에 코스피 예상 범위 상단을 보면 2,600선 내외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3분기에도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코스피 상장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이상 증가한 50조 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 활성화 정책과 내수 진작 정책의 영향으로 그간 소외됐던 중소형 내수주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조로 배당 증가와 국내 증시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미 갈등 고조 등 대북 리스크가 여전하고 코스피 상장사의 실적 개선이 이미 예견된 일인 만큼 증시가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연휴 이후 증시 전망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적폐청산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누적되어 온 관행을 혁신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석 기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었다며 이 같은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과거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정이 아니라 제도적 문화적 개혁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현 정권의 적폐청산 시도는 정치 보복이라는 보수 성향 야권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일자리 정책 등 민생 의제도 철저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 성장에 방점이 찍힌 정부의 경제정책 어젠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이 공개한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국내 단말기 평균 판매 가격은 $514, 우리 돈 58만 6천 원으로 해외 단말기 평균가인 $197보다 2배 이상 비쌌습니다. 제조사별로 보면 삼성의 국내 단말 평균 판매 가격은 평균 $508로 해외 평균 $223보다 2.3배 높았고 LG의 국내 단말 판매 가격 역시 해외보다 국내에서 2.1배 높았습니다.
이 같은 가격 차이는 제조사들이 해외 시장 위주로 유틸리티 폰 등 중저가 폰을 판매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폰 위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프리미엄 폰의 해외 시장 비중은 약 32% 수준인 반면 국내의 경우 87.9%에 달했습니다. 변 의원은 비싼 출고가는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요금을 추월하는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저가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는 등 단말기 고부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수익률이 세계 주요국 중 바닥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신증권이 MSCI 지수에 편입된 주요 24개국 주식시장에 올해 배당 수익률을 추산한 결과 한국은 1.67%에 불과해 22위에 그쳤습니다. 한국 상장사의 주식을 100만 원에 샀을 경우 올해 평균 1만 6,700원의 배당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일부 대기업이 중간 분기 배당을 확대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배당 수익률도 지난해보다는 소폭 오를 것으로 분석됐지만 한국보다 예상 배당 수익률이 낮은 나라는 인도와 필리핀 2개국뿐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자율적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도에 코스피 상장사 9.4%가 참여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비금융사 31곳과 금융사 39곳 등 총 70개사가 이 제도에 맞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출 기업 중 연결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법인은 58곳으로 82.9%에 달했고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중에서는 SK하이닉스와 네이버를 뺀 나머지 회사 모두 새로운 제도에 따라 보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는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모범 규준의 핵심 항목 10가지를 준수하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도록 한 것으로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를 설명하는 형태로 작성됩니다. 거래소 측은 제도 불참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음에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 참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정부의 방침대로 내년 사회 간접자본 예산이 20% 감축될 경우 경제 성장률이 0.25%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은 SOC 예산 축소가 국내 전 산업에 영향을 미쳐 약 9조 8천억 원 규모의 산업 생산이 감소하고 취업자 수가 약 6만 2천 명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부작용 보고 건수가 3배나 늘어 연간 4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의 품목 확대보다는 심야 또는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공공약국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6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비만율은 16.5%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고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도 초중고생 모두 3% 이상 늘어났습니다. 재산이 수십억대 부자 직장인 800여 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재산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로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진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비는 현재 강원 영동과 서해 5도 쪽으로만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강원 영서지방까지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새벽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비가 내립니다. 따라서 내일 출근길에는 우산이 필요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이 20에서 60, 많은 곳 100mm 이상이 되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강원 영서 10에서 30, 충청 이남은 5에서 10mm로 적겠습니다.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아침에 북서쪽부터 저기압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그치기 시작해 낮이 되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이 찬바람에 기온까지 뚝 떨어지면서 몸이 잔뜩 움츠러들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 서울이 21도, 전주는 19도로 20도에 못 미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오늘보다 낮겠고 특히 전주는 오늘과 비교해 10도가량이나 떨어지면서 더욱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1도, 춘천은 19도에 찬바람이 강해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대체로 흐린 하늘에 비가 내리다 낮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15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으로도 대체로 흐린 하늘에 비가 내리다 낮에 모두 그칩니다. 낮 기온은 전주 19도 등으로 크게는 오늘보다 10도나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전해상으로도 비가 온 뒤 그치겠고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 10도 안팎, 낮 기온은 20도를 크게 밑돌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더욱 추워지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